안녕하세요. 자, 주의 이프리입니다. 채널에 다룬 기업들 중 3월에 중요한 이슈를 가진 두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두 비상장 기업이었고 바이오 기업이었죠. 그중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성 평가 탈락 이슈가 있었네요. 상장 리스크로 인한 하락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시간을 가지고 임상에서의 사업적인 보완을 해야겠군요. 자세한 내용은 채널 내 커뮤니티에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리바이오는 임상 결과에 대한 이슈가 있죠. 상장 리스크보다도 이 이슈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059억이네요. 바로 다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신탁 관련 공시들이 있는데요. 신탁 관련 공시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2020년 8월에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6개월간의 계약 기간을 가진 30억 규모의 취득 내용이었네요. 그 후인 2020년 11월, 3개월이 지나니 중간 상황 보고서가 뜨죠. 위탁업체인 삼성증권이 3개월간 매수한 이력들이 나옵니다. 11월 9일 기준 총 24만 5,993주를 매수했고 이미 계약 조건인 30억의 매수를 끝냈네요. 3분 기보고서 작성 기준인 9월 말 기준으로 나눠보면 9월 말 기준 신탁으로 인한 자사주 취득은 18만 1,113주가 됩니다. 확인을 위해서 이후 공시된 분기보고서를 봐보죠. 9월 말 기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자사주는 18만 1,113주로 되어 있죠. 역시나 일치합니다. 이후에 신탁 계약 기간이 되니 해지 결정 공시가 나옵니다. 6개월간 30억으로 24만 5,993주를 장내 매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자기 주식 처분 공시가 있네요. 5만 2,380주의 자사주를 처분하여 우리사주 조합 계좌에 출연시키고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으로 44,200주를 상여금으로 8,180주를 교부했죠. 요약하면 24만 5,993주를 취득하고 5만 2,380주를 처분해서 19만 3,613주가 현재 기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자기 주식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시들을 보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가 있는데요. 19년도 사업보다 20년 사업에서 매출이 118% 정도 증가했네요. 매출 성장이 아주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체결 계약 공시가 두 건 있는데 한 건은 71억 규모의 미국 독점 계약 체결 공시, 다른 한 건은 83억 규모의 중국 독점 계약 체결 공시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대표이사, 임직원들의 장내 매수로 인한 주식 수변동 공시가 있고 기타 5% 이상 지분을 가진 KTB 등의 주식 수변동 공시도 있군요. 그리고 2020년 11월에는 탑업인 취득 공시가 있습니다. 젤라또랩이라는 네일 제품 판매 기업을 사업다각화의 목적으로 인수했네요. 인수금액은 당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자기자본의 4%에 해당하는 26억가량이고 금액은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납입이 되었겠네요. 따라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젤라또랩의 지분을 59%가량 가지게 되는데 공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을 확률이 높겠군요. 또한 이 젤라또랩은 이포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보이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장을 했는지 봐보면 공모가 13,000원으로 379만 7,209주의 공모주를 발행하여 493억을 조달했네요. 이러한 비율로 공모주가 각각에게 배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이후의 모든 공시들을 확인해 보았으니 이제는 3분기 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되었고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하고 있네요. 대표이사는 강민준 대표와 강민준 대표의 처인 이수연 대표가 공동대표였으나 현재는 각자 대표이사로 있는 상황이군요. 그 후 백화점 등의 여러 곳에 많은 지점을 설립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은 2020년 8월 13일에 했고 종속회사를 보면 신규로 닥터셀팜이라는 자회사가 추가되어서 9월 말 기준 총 4곳의 종속회사가 있네요. 9월 말 기준이니 11월에 취득한 젤라또랩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많은 지분을 가졌고 직전년도 자산총계 기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요 종속회사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회사 외에 탑업인의 지분을 가진 것은 없네요.
이번에는 총주식 수를 봐보겠습니다. 9월 말 기준 발행된 보통주는 1906만 2968주이고 자사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만 1113주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기준 자사주는 19만 3613주죠. 지분율을 봐보겠습니다. 지분율을 보면 11월 10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각자 대표이사인 두 분의 특수관계인임 임직원의 지분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월 12일 기준이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분율은 이것으로 보는 게 간편할 것 같네요. 최대 주주들의 지분율이 46%가 넘게 들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 투자금들이 들어와 있는데 계산해보면 이들의 물량은 31.8%네요. 이들은 중간중간 지분율이 변화하겠지만 총주식수 대비 유통주식수가 적은 편으로 일단 바라봐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본금 변동사항을 봐볼까요? 자금 조달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우선주들은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네요. 또한 미상환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봐보죠. 연결로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이 크게 증가했네요. 보면 재고자산의 증가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요소가 증가했지만 특히 제품과 상품의 증가 요인이 크네요. 재고자산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일 큰 매출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비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나머지 자산 항목들은 공모자금 조달로 인한 증가로 봐도 무방하겠는데 매출 채권을 보자면 매출의 증가로 인해 매출 채권도 증가한 것 같네요. 19년 말 기준 매출 채권 회수율을 보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생각되는데요. 20년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재고자산과 함께 매출 채권 회수율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형자산의 증가를 봐보면 시설장치가 증가했고 또 부동산이나 차량 운반구 같은 사용권자산 또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부분이 증가된 것이고 이제 부채 부분을 보면 매입채무와 기타 지급채무가 증가했는데 매입채무의 증가는 아까 재고자산에서 봤던 원재료, 제품, 상품 등을 외상으로 매입했기에 생긴 채무이고 기타 지급채무의 증가는 그런 것들외로 구입한 외상대금으로 인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증가는 지점 설치 등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변화로 보면 될 것 같고 상환전환 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였으니 우선주 부채는 0이 되었네요. 이런저런 변화들을 모두 합했을 때 부채 총계는 큰 변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본 부분을 봅시다. 자본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공모주 발행, 유상증자 등의 이유로 증가했겠죠. 기타 자본잉여금도 우선주의 전환권 대가가 제해졌으나 유상증자 등의 이유가 크니 역시 크게 증가했죠. 자본조정은 주식선택권과 자기주식의 변화로 인해 생긴 변화이고 순이익이 증가하여 이익잉여금도 증가했네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표면적으로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산 부분에서 재고자산의 비중이 300억에 달하기 때문에 만일 사업이 안 좋아진다면 재무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태라고 생각되니 앞으로의 사업이 재무에 밀접하게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결 손익계산서입니다. 앞서 손익변동 공시에서 미리 봤듯이 매출이 정말 크게 증가했네요. 누적도 크게 증가했지만 3분기도 크게 증가했군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별도 손익계산서와 비교해보면 종속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컸음도 알 수 있어요. 종속회사들의 성장이 연결 실적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있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영업이익은 계산되었지만 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판관비가 크게 증가되며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지만 판관비가 크게 증가한 것인데 잠시 판관비를 보면 인건비와 광고 선전비의 증가가 눈에 띄네요. 인력을 보면 꽤 많은 인원이 증가되었고 광고 선전은 일시적인 TV 광고로 인해 증가했음이 보입니다. 2020년 특히 3분기에는 일단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영익이 정체된 것은 브랜드를 홍보하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기에 괜찮다고 보이네요. 이러한 영업이익으로 인해 역시 순이익도 큰 변화 없이 영향을 받은 정도인 것 같고요. 이익은 정체되었으나 성장이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지난 실적들을 봐보자고요. 성장이 20년 3분기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던 것이군요. 게다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자회사까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종속회사들의 실적 변화를 봐보면 역시 세 곳 모두 매출이 증가했고 이익도 개선되었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자체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종속회사들 모두가 크게 성장하니 모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군요. 그래서 연결 실적에 큰 성장을 볼 수 있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매출 변화를 보일 수 있었는지. 그러면 사업을 살펴볼까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웨어의 잭시믹스, 남성 화장품, 남성 패션 잡화의 마르시오 디에고, 스포츠웨어인 믹스투믹스, 청결생활용품인 휘하가 있는데요. 잭시믹스는 레깅스로 잘 알려져 있고 요가웨어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복 같은 일상복인 애슬레저, 수영복, 액세서리 등의 제품이 있고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성장이 엄청납니다. 휘하는 청결생활용품으로 칫솔살균기,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등을 하는데요. 이 잭시믹스 다음으로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로 위생, 청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에도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믹스투믹스는 10대와 20대 층을 겨냥한 의류 및 스포츠웨어를 하는데 이것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고루 모든 브랜드의 제품과 상품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또한 마르시오 디에고라는 남성 관련 화장품, 언더웨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을 보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계속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스포츠웨어, 언더웨어, 애슬레저 등을 하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과 이어질 수 있는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제조를 하는 3케어가 있고 이는 아까 성장을 같이 보이고 있던 자회사 중 하나이죠. 그리고 새로 추가된 또 다른 자회사인 닥터셀팜은 스킨케어를 하는 브랜드임을 알 수 있으며 작년 11월에 자회사로 편입된 젤라또랩은 네일 관련 제품을 합니다. 모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성장세를 잘 활용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느낌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광고 대행업을 하는 이루다 마케팅까지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었죠. 광고 대행업 얘기가 나왔으니 말해보자면 마케팅 관련 부분이 바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판매 방식의 90%를 DC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 등의 전파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SNS 이용자의 맞춤별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직접 자사의 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하는 구조입니다. 유통과정을 생략하게 되고 맞춤형 타깃을 할 수 있게 되니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게 되는 판매 방식이죠.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품 사진들을 봤지만 요즘 핫한 연예인들을 모델로 삼고 시장 성장에 맞는 SNS 기반 맞춤형 타겟을 하며 계속 신규 브랜드들을 런칭하고 또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사업보고서에는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는 미디어 커머스 시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이 증가하는 것도 강조되어 있네요. 보시면 모든 브랜드의 제품이 자사몰을 통한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판매 방식이 아닌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사몰로 판매하니 신규 브랜드의 런칭이 빠르고 또 성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규 브랜드의 런칭이 빠르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은 비교적 줄이고 매출 성장은 빠를 수 있다는 것이겠죠. 판매 전략에도 역시나 SNS 플랫폼의 중요성과 주요 마케팅 전략임을 나타내고 있고 판매 방법의 10%는 직접 매장을 통해 기존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를 대하게 되고 고객 로열티를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프라인 지점이 설치된 곳들을 보면 김포공항, 가로수길, 롯데월드몰, 그리고 지역별 요충지 등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전략의 일환이겠죠. 이풀이의 요약을 해보자면 브랜드 코퍼레이션은 발전하는 판매 시장의 방향에 맞게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성장하며 브랜드 파워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으로 엄청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자회사도 성장해가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젤라또랩의 IPO도 결국은 브랜드 코퍼레이션의 가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한 판매 전략과 자사몰을 활용하기에 추가 매출 창출원인 새로운 브랜드 런칭이 빠르다는 장점도 작용할 것 같고 여러 관련 미용, 건강 브랜드 제품들을 추가해가는 것도 안정화된다면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개선되어 재무 상태도 계속 안정화될 것이라 생각되고 많지 않은 유통 주식 수도 무증 가능성 등의 이유로 좋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30% 가까운 투자금의 투자 시기, 금액, 물량, 조건 등을 파악해두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산업은 브랜드와 트렌드 즉 소비자의 취향에 민감할 수 있으니 빅데이터와 SNS의 주요 기반을 두어 잘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것에 대비를 유연하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장이 계속된다면 개선될 요소이지만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회수율 부분은 만일 성장이 꺾인다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하며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SNS 기반 마케팅으로 PC를 주로 하니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제품들 중에 운동복, 수영복, 공기청정기 등이 있으니 계절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이프리의 기업평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품목에서 언급할 때보다야 꽤 높은 금액이었지만 이유야 어쨌든 하한가가 나왔으니 앞으로는 이프리의 기업평가를 제외하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기업 분석을 모두 하고 기업평가 시간 대신에 이프리의 요약 시간을 가지며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기업 분석 목적으로 컨셉을 확실히 잡아서 마치 리딩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해야겠군요. 다만 기존처럼 좋다고 생각되는 기업들만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업주에서는 좋은 기업들을 많이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사업 보고서와 주총 시즌이니 바빠지겠네요. 3월에는 곧 같은 날들이 오길 바라며 이상으로 차업 주의 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